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라서요. 하지만 제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윤미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민호, 이렇게 셋이서 주말마다 근교 숲길을 산책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 예능 보던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미술학원 강사로 일했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큰 욕심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에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호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가 땀에 젖어 해벌쭉 웃으며 아빠, 나 내일 경기 나가도 돼? 묻던 날이었죠. 그날따라 아이 얼굴이 유난히 밝아서 지금도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관입니다. 서정훈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 저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주민번호 뒤까지 정확히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정훈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도 없고 대출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기 때문이죠. 당황한 제 목소리를 듣자 상대는 더 급박한 톤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서정훈 씨와 가족분 모두가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바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가족을 언급한 순간 저는 이미 평정심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 윤미는 그때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씻는다고 욕실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제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협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넘어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곧바로 비밀조사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밀입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임시 보호 계좌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뻔한 수법이었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그저 가족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끔찍한 연쇄를 일으킬지 저는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상대가 시키는 대로 보안 앱이라며 알려준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그들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수사를 위한 절차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앱이 설치되자마자 수학이 넘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정훈 씨, 지금부터 모든 금융 계좌를 임시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기존 계좌는 이미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모두 동결 예정입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가족분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판단이 아니라 복종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켜 계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 윤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반복해서 말했거든요. 가족에게 알리면 보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혼자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를 속였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서 금방 끝날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보호계좌라는 곳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한번 이체하면 다음 계좌를 보내주고 또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미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말에 정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저녁 9시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와는 또 다른 남성이었고 목소리는 더 권위적이었습니다. 서정훈 씨, 지금 범죄 조직이 서정훈 씨의 위치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놀라서 방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호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 속 남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통화 유지한 채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범죄 조직이 신변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을 즉시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세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정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민호 방으로 잠깐 들어가자. 밖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아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가 너무 진지한 얼굴로 말하니까 결국 따라왔습니다. 민호도 당황하면서 무슨 일이야? 누가 와? 하고 묻더군요. 하지만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니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정확한 보호 절차를 위해 가족분들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촬영해 앱으로 업로드하세요. 아내는 그제야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제게 보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 검찰이 이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전화 속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녹음 중입니다. 서정훈 씨, 가족이 협조를 거부하면 수사 자체가 중지됩니다. 아내분을 설득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 폰을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야. 당장 끊어요. 그와 동시에 전화 속 남자가 외쳤습니다. 지금 끊으면 체포됩니다. 민호 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성보다 공포가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게 될 줄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치며 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나. 제발, 이거 이상한 전화야. 당신 속고 있어. 아내 윤미는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자는 더욱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아내분이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를 중단하면 아내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정훈 씨 단독으로 밖으로 이동하세요. 저는 이미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게. 아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훈 씨, 멈춰. 그 전화 끊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더욱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빨리 현관으로 나가세요. 가족을 위험에서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체하면 늦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실내화, 한쪽은 운동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시를 따라야 가족이 보호된다는 거짓된 믿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위층에서 아내가 계속 저를 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위험에서 떨어뜨리라고 했잖아. 나 때문에 아내가 처벌받을지도 몰라. 그 교묘한 말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저를 더 불안하게 몰아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아내가 결국 저를 따라잡아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 제발 그 전화 끊어. 나 믿어. 제발. 그 순간 전화 속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범죄 조직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도망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의 반사적으로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 휴대폰을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몸싸움이 있었고 그 순간 전화는 바닥으로 떨어져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내도 함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뛰어내려오던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민호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가 저희 쪽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에게 다가오다가 그만 축축한 비에 젖은 렌틸리엄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민호야.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굴러떨어지는 듯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달려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제발 눈 좀 떠봐.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강타당한 듯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조종하던 전화 속 목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쓰러진 아들과 아내의 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제 아들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피가. 제 목소리는 떨리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만든 거야. 그 자책이 눈을 흐리고 숨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혼란 속에서 아내 윤미는 쇼크로 인해 쓰러지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던 두 사람을
제가 직접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그날 밤, 저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로비 의자는 차갑고 제 손은 떨려서 잡고 있던 종이컵의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제 모습은 저 스스로 봐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3시간을 넘겼을 때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서민호 군 보호자 되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텼습니다. 의사는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군, 뇌 손상이 심합니다. 출혈이 많고 산소 공급이 일정 시간 차단된 흔적도 있습니다. 심정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깨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 수는 있는 거죠? 깨어날 수는 있습니까?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발. 말을 이어가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조금 떨군 채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게 내려진 첫 번째 사망 선고 같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너 아빠랑 내일 축구하기로 했잖아. 너 약속했잖아.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울음을 삼키는데 숨이 자꾸만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윤미도 아들 상태를 보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옮겨졌고 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오가며 의사와 상담을 반복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 담당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정훈 씨 아내분도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성 쇼크가 원인이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심장 기능이 불안정해졌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정 시간 약했습니다. 그럼 아내도?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내분 역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망 선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 다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멍했고 주변의 말들이 모두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밤인지 새벽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한 간호사분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식사는 하셨어요? 물이라도 조금 드세요.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삼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한마디. 여보, 이거 이상해. 절대 검찰이 이러지 않아.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과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화가, 그 목소리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떨어뜨리면서 꺼졌던 화면이 다시 켜지자 아까 설치했던 그 보안 앱이 여전히 제 폰을 장악한 듯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가족을 이런 지경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의자에 앉아 자책과 후회만 되풀이하며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리는 듯한 감각으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상황이 안정된 후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내와 아들의 상태를 지키고 있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라고 말했고 병원에서도 경찰을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담당 형사 몇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훈 씨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은 거의 확실합니다. 형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범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들렸을 때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든 책임이 제게 쏟아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사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설치되어 있던 앱을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앱은 중국 쪽에서 사용하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전화 속 그 사람들 전부 사기꾼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체하신 금액은 총 1억 9,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었고 제가 옮겨준 돈 한 푼 한 푼이 지금 제 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인지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전체를 향한 사죄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분이세요. 책임지는 건 당신이 아니라 그놈들입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이 제 가슴엔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죄책감과 제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는 가족이 누워있는 병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먼저 아들 민호가 있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는 여전히 작은 가슴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사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야, 아빠 왔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은 온기뿐이었습니다. 생명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 윤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창백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 한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등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손을 쥐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이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아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정훈 씨 아내분과 아이는 계속 치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아직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내와 아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병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울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의 책가방, 아내의 가디건, 민호가 먹던 과자 봉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민호가 돌아온다면 우리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설령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비극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또다시 다른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돈의 피해가 아닙니다.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